계속 같이 열심히 했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올해 2022년 충남 지역에 응시하게 된 저는 2021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초수생이고요. 이미정 교수님의 1년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라서 감사하게도 순수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전공은 67점, 교육학은 19점으로 해서 86점으로 충남 지역 컷보다 4.67점 높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초수생이어도 베이스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 베이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양음악사는 학부 때 이미정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출강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잘 배워둔 덕분에 서양음악사는 중3 정도 되었고요. 국악, 음교론, 화성악 모두 하의 실력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 2021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때 저희 학교에 서양음악상 강의를 출강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교수님의 굉장히 명쾌하고 정확한 강의에 반했기 때문에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 강사들의 샘플 강의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고 교수님 강의가 가장 저와 잘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음악적인 지식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흐름을 함께 짚어주시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약간 들으면서 알쓸 신작 같이 음악 정보뿐만이 아니라 되게 재미있는 세계사, 국제사회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알게 돼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게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정 교수님은 어떤 맥락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주변 상황,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을 굉장히 이론과 잘 접목시켜 주셔서 듣다 보면 그래서 그거구나 약간 이게 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음이 몇 번씩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시켜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주 과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주시는 과정에서 제 글쓰기 능력, 어떤 문제를 서술하는 능력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점도 이미정 교수님의 수업이 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료나 문헌, 제시문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떤 문제나 지문의 힌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단소나 해금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 당황했지만요.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평소에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학습 방법은 저희 이미정 교수님 전공 카페에 시기별로 어떻게 했는지 적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양 같은 경우는요. 결론 강의가 전부 기반이 되었고요. 그 외에 개론서를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특히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불배를 정말 달달달 외우듯이 회독을 하였는데요. 제가 개론서를 열심히 읽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기출문제의 지문이나 문제 등에 특정 개론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객관식 시절의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지에 있는 문장들이 전부 어떤 개론서들에서 조각조각 이어붙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분석하고 회독을 하다 보니 개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론서를 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미정 교수님의 교재가 그라우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라우트는 깊게 읽지 않고 좀 가볍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들배는 정말 들배 삼국지까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양음악사는 말 그대로 역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개론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정 교수님 수업 때 충분히 역사적인 흐름이나 어떤 인과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만 들어도 역사적인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강의는 그래도 계속 곱씹고 되짚어보지 않으면 날아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개론서를 조금 더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개론서 읽다 보면 그림도 많고 저자분의 농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되게 즐겁게 읽었던 것 같아요. 통론 부분은 사실 열심히 본 개론서는 따로 없고 이미정 교수님의 교재만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2, 3년에 한 번씩 약간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페달 문제나
국악에서 뭐 악기 해금 문제 같은 것들이 올해 좀 통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통문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통문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통문은 막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자주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성학 같은 경우는 연조분을 3번 정도 풀어보았던 것 같아요. 1, 2월 기본 강의 때 한 번 풀고 5, 6월 달에 또 한 번 풀고 7, 8월 달에 한 번 풀었어요. 이렇게 총 3번 정도 풀었는데 연조분만 풀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약간 문제에 질리기도 해서 7, 8월 달에 김남주 교수님의 화성학 3단계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남주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선별을 해주셔서 정말 질먹고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화성학 문제도 접하고 기출도 분석해 주시고 제가 또 형식에 굉장히 약했는데 형식도 함께 다뤄주셔서 그 시기에 굉장히 화성학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학은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화성학에 대한 좀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이 정도 풀면은 화성학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제 스스로를 계속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다, 이 정도 실력이 되신다면은 임용 화성학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모의고사 시즌에 극악무도한 난이도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화성학 문제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문제는 틀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기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기출문제 수준만 풀자라고 저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사실 개론서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요. 국악은 김영훈 선생님의 국악개론이랑 장정원 선생님의 국악총론을 위주로 열심히 읽었고, 특히 국악개론도 한 6번 이상은 읽어볼 것 같아요. 국악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서 선생님들이 서양음악사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국악은 좀 할만하다고 느끼신다고 많이들 그러셨는데 저는 오히려 갈수록 국악에 되게 끝이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모르면 남들도 다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당황스러운 국악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 모든 것을 외워서 내가 임용을 시험을 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문제에 있는 힌트 등을 잘 유출을 하고 거기서 정답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도 무조건 개론서를 읽었고요. 9월부터는 그냥 개론서만 읽었어요. 특히 뭐 심리, 교수법 이런 식으로 음악교육론에 중요한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파트만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초반엔 미모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말도 수상적이라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한국말인지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것 또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추상적인 문장을 그대로 내가 시험에서 쓰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나? 이런 식으로 막 자책하거나 비하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히려 기출문제를 풀면 좀 공부하다가 안도가 저는 됐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들 보니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다 외우고 들어갈 순 없으니까 나는 기출문제만 공략한다 라는 마음으로 기출에서 여러 번 나온 것들 위주로 열심히 읽었고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영역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제 스스로 내 머리는 이것까지 다 외우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중요한 영역,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교론은요, 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문장으로 개론서 문장을 통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자연주의는 어떤 거고 뭐 이상주의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언어로 서술이 가능하다면 그 정도면 이제 음악교육론은 제 기준으로 시험을 볼 만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공부 방법은 개론서 무한회독, 기출문제 무한회독 빼고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실기는 임용닷컴 실기학원에서 3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레슨을 받았습니다. 전공이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임용시험에 필요한 능력들이 제가 좀 조금씩 부족하더라고요. 피아노는 오랫동안 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만 반주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유니스 선생님의 수업을 2달 동안 수강을 하였고 남도민요와 기아 선생님께 상황 레슨을 늦은 여름 7, 8월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기는 무조건 8월까지는 한 바퀴를 꼭 끝내놓으시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완성을 시켜라가 아니고 저희 학원 교재가 아니고 타 학원 교재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계신 교과서라도 적어도 한 바퀴는 8월 안에 무조건 끝이 나야 돼요. 왜냐면 9월부터는 온전히 1차 시험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저도 그래서 8월까지는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하였고요. 저는 이제 8월까지는 늘 일요일날 쉬었어요. 근데 일요일날 공부를 안 할 때도 연습실에 가서 한 3시간씩은 피아노를 치거나 장구를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본인이 갖고 계신 약점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전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기가 금방금방 늘지 않는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절대 벼락치기로 늘 수 있는 실력이 아니고 양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히 매일매일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반기에는 그냥 혼자 연습을 하고 말았는데, 만약에 좀 난 강제성이 필요하고 남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실기 스터디를 구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실기 스터디는 1차 시험이 끝난 뒤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처음 했던 스터디는 그냥 그날 연습했던 것을 녹음을 해서 네이버 밴드에 올리면 서로 댓글로 피드백을 달아주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1차가 발표가 난 이후에는 저는 충남 지역이었기 때문에 코드가 미제시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좀 외울 곡이 많다 보니까 코드 미제시 지역을 준비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랜덤으로 곡을 내면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바로 녹음해서 올리는 식으로 코드를 외우고 피아노를 치는 그런 연습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저는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상반기 때도 미리 했으면 약간의 책무성도 있어서 더 실력이 많이 늘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상반기에 무조건 실기를 한 바퀴는 반드시 끝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실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1차 시험 끝나고 부랴부랴 시작을 하였고요. 7월 첫 주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미정 교수님께 한번 갔다가 아주 크게 혼이 나고 그대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실기 연습도 있고 면접도 있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수업 실험에 아주 집중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요. 이미정 교수님이나 김남조 교수님이 그 과제로 주신 문제 모의고사들은 모두 풀어보고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을 만나서 하루에 2문제씩 풀어보는 식으로 하였고요. 시간이 맞으면 뭐 대학원 동기쌤들 만나서 한번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나머지는 저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고 하는 자기 장악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께 제가 3번 정도 받았고요. 김남주 교수님께 2번 정도 받았는데 약간 무섭다고 그것을 막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진짜 첫 번째 때 너무 많이 혼나서 두 번째 때 갈 때 너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초연해지고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좀 당당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혼났던 경험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권리번호 1번이었는데 약간 떨린다는 느낌을 들 틈도 없이 바로 들어가서 막 되게 자신있게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좀 많이 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수님이 알려주셨고 스터디원이어도 좋으니까 남들 앞에서 많이 해보고 틀리는 것을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차는 좀 뻔뻔함과 그런 당당함이 무기인 것 같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실기도 그 전날까지 저도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이상한 곡, 내가 연습 안 한 곡이 나오면 어떡하지? 막 삑사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너무 많았는데 당일날에는 그냥 뭐 어차피 제 블라인드잖아요. 제 얼굴 안 보이니까 어쩔 거야,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으로 뻔뻔하게 당당하게 치고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점수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하셨으면 다음이랑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노량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궁금증 중에 가장 큰 궁금증인데요. 저는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게, 저는 안 만드는 게 편했고 귀차니즘도 굉장히 심한 편이기도 하고 뭘 만드는 시간도 좀 아깝기도 했고요. 그냥 타이핑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제가 공부를 한다고 착각이 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지 않았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뭐 표나 글을 직접 봐야지 더 공부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런 본인의 성향을 찾는 게 사실 1, 2월 달 안에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저희 시간이 많기 때문에 3, 4, 5, 6월 달 심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공부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냥 공부를 했을 때는 혼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후기를 쓰려고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하였더라고요. 많은 스터디를 했지만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된 스터디는 직강 후에 교수님이 짜주신 복기 스터디, 그리고 이제 짝스 스터디라고 해서 저랑 단둘이 공부하시는 선생님이랑 주 3회 교육과정을 암기하고 주 2회 악곡을 암기해서 결국 주 5일 내내 스터디를 한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시험 직전 10월 달에 진행했던 개론서 스터디, 이 3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3월부터는 직강에 나왔는데요. 직강으로 수업을 끝나고 나면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집 가서 퍼질러 자게 돼요. 그럼 절대 복습을 안 하겠죠. 금요일, 토요일 이틀 공부를 하고 일요일날 잠만 자고 이제 월요일날 딱 책을 폈을 때 완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복귀 스터디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그 스터디 신청서를 냈습니다. 저는 그 심화반 때 복귀 스터디가 저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끝나고 바로 밥도 안 먹고 쌤들이랑 모여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였던 게, 일요일날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일요일날 아예 놀아도 월요일날 책을 폈을 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한 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짝스터디는 사실 대단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꾸준히 정말 조금씩 티끌모아태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걸 했던 건 아니고, 악곡 같은 경우는 사실 1월부터 암기를 하긴 했는데, 악곡 암기는 초반에는 그냥 악보 사진 주고 작곡가랑 뭐 음악적 특징을 맞춰보세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를 냈다면, 한 6월, 7월부터는 제법 교수님 모의고사 문제를 좀 흉내를 내면서 여러 개의 악곡을 엮어서 뭐 함께 특징을 설명해봐라, 아니면 뭐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노래를 붙여서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노래의 멜로디나 리듬이 그 문장의 음절이랑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식하게 통으로 줄줄 외웠는데, 이걸 그냥 혼자 통으로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스터디쌤이랑 뭐 분량을 정해서 이번 주 월요일은 성격 부분, 수요일은 목표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말 매일매일 3일씩 외웠어요. 이게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 5일 동안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 바로 직전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악곡 암기하는 것은 사실 다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통론이랑 비슷하게 갑자기 시간을 들여서 뭐 엄청 뭐 몰아서 이렇게 공부할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교육과정, 악곡 암기, 통론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기 쉽고, 그렇게 그냥 좀 시간 많이 들이긴 아깝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려고 30분, 1시간 이 정도씩 투자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서울에 있는 초수로 합격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짝스터디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짝스터디가 좋은 게, 마음이 맞는 선생님이랑 1년 동안 서로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거나 너무 힘들 때도 서로서로 아니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북돋아주니까 되게 많이 마음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스터디 멤버를 모집을 하실 때는 친분이 있지만 적당하게 어색한 사이의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한데 반말을 할 정도로 친하면 서로 너무 봐주게 되고 조금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친분은 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선생님과 서로 끝까지 용기를 주면서 1년 동안 이 긴 호흡을 끌고 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는요, 개론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개론서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각자 그 범위를 읽고, 그 중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던 부분이나 아니면 간과했던 부분, 저 사람도 같이 간과했을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찾아서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이게 전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게,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고 약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징이 있어서 개론서를 많이 회독하면 회독할수록 제가 밑줄 친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읽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상대방 선생님이 제가 그냥 쉽게 지나쳤던 부분을 물어보시니까 약간 허를 찔리는 느낌으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개론서를 읽는데 스스로 꼼꼼히 읽다 보면은 좀 대충 읽게 되고, 아무리 스스로 꼼꼼히 읽는다 한들 내 마음속에 이미 어떤 중요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읽어도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틀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를 내는 그 개론서 스터디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요. 단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개론서를 막 뒤적이는 시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10월까지도 들배 갔다가 다른 거 갔다가 엄청 왔다 갔다 했는데, 약간 막판에는 그 뒤적이는 시간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문풀 때 나눠주시는 새로운 과제나 새로운 자료 같은 것들을 그냥 오려서 이미정 교수님 기본 교재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악보나 국악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하고 난생 처음 보는 문헌 같은 것들이 가끔씩 문제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오려서 교재에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단권화한 것은 이미정 교수님의 1, 3권이었던 것 같아요. 1권 서양음악, 3권 국악 이런 것들을 개론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문장이 있으면 옮기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나눠주신 자료에서
교재에는 없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풀었는데 내가 틀렸거나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잘라서 교재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날은 사실 그 교재도 들고 가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쉬는 시간에 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렸던 내용들을 전부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데 아직도 안 외워진다거나 외웠지만 이거 안 보고 들어가면 좀 불안할 것 같은 것들은 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굉장히 얇은 공책에 다 붙여서 그것만 보고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수 때 정말 많은 합격자들의 영상과 후기를 진짜 많이 읽어봤어요. 특히 저는 이미정 교수님 카페에 올라온 2021년도, 2020년도 합격자들의 수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읽어본 이유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방식이 나한테 맞을까를 좀 고민을 할 때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공부를 오래 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제가 지식이 적겠죠. 그리고 그분들보다는 제가 시간이 없다고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임용 공부 양이 정말 방대하고 넓고 깊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마스터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는 생각 자체는 저는 애초에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더 깊게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저 스스로 나는 시험에 붙을 합격을 할 공부를 하는 거지 학자를 되거나 학문을 익히겠다 이런 공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스스로 많이 쳐내기도 했거든요. 그 기준은 무조건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이랑 그리고 교과서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출문제 분석도 되게 거창하고 그냥 계속 한 10번 정도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혹은 이번에 해에 들어가신 교수님들은 이런 문제를 많이 내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이 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어려웠거나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런 내용은 집착을 하지 않으라고 했고요. 계속 실수만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만 잘 챙기자.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쳐냈다고 했는데 그 쳐낸 거의 기준이 기출문제랑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교과서를 안 보게 되는 게 좀 사실이긴 해요. 교로서 보기도 바쁘고 교수님 자료도 보기 바쁜데 뭔 교과서까지 봐 이럴 수 있는데 가끔씩 교과서에서 뒤통수 치는 질문이나 문장들이 있어요. 교과서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저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무조건 숙지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교과서를 읽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심오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임용시험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반대로 교과서에 한 줄도 언급이 없다거나 뭐 개론수에도 어디 귀퉁이에 한 글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내봤자 다 틀리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뭐가 나올 줄 알고 함부로 버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막 만점 받을 생각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고 계속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저희 10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벽에 그 등수와 점수가 붙어요. 근데 벽에 등수와 점수뿐만이 아니라 각 문항별로 내가 몇 점을 받았느냐도 같이 이렇게 엑셀로 정리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점수를 많이 잃은 문항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문제 체크하면서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틀리는구나. 나도 이거 틀렸다고 너무 울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고 오히려 남들은 4점 다 가져갔는데 나만 좀 점수가 깎인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는 남들 다 가져가는 점수였는데 나는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혹은 몰라서 틀렸네 이런 건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좀 모의고사 등수? 점수 붙여주는 그 종이를 보면서 또 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를 하시거나 기출문제를 푸시거나 할 때 남들도 다 모를 것 같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을 꼬박 달려야 되는 되게 호흡이 긴 시험인데 이런 시험일수록 초반에 불타오르고 후반에 막 꺼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진짜로.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초반에 너무너무 잘하시다가 갑자기 뭐 슬럼프가 오다거나 번아웃이 오면서 확 그런 열기가 식고 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저는 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같이 열심히 했는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저는 10월, 11월 모의고사 시즌에 오히려 실력이 진짜 많이 늘어서 그때 좀 안 포기하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합격선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흡이 긴 시험이니까 막 초반부터 막 10몇 시간씩 찍어서 달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온도로 1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잔잔바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잔잔하게 쭉 1년을 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다 돈 벌고 너무 잘 놀고 쉬는데 나만 너무 힘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이런
약간 자기연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자기연민은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불쌍하고 비련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그런 생각 떨치고 차라리 나가서 한번 뛰고 오세요. 저도 약간 뭐 우울해지고 이러면 그냥 뛰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연민을 하면 할수록 공부 당연히 하기 싫고요. 계속 파고들게 되고 성격도 되게 우울해지고 긴 시험을 마치 내가 절대 넘지 못할 삶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뭐 자기연민, 내가 제일 불쌍해 뭔가 이런 류의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한번 리프레시를 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힘들어서 약간 방황은 할지언정 아예 안 돌아오는 걸 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든데 생각이 들었다고도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